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정부 성립 이후에 70여 년 지나오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이제 파란을 겪었죠.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연속된 계획이죠. 이것에 의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의 기류를 탔다가 굉장한 호황기를 1980년대 초반에 겪은 거 사실입니다. 그런 경험을 했다가 급격하게 한번 후크를 심하게 맞았죠. 그때 첫 번째 동기가 뭐냐? 1990년대 말에 우리가 경험했던 IMF 사태라는 것. 그 이전부터 있었던 IMF의 원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백한 학자들 간에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만은 그 이전에 우리는 사실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한번 경험을 했었습니다. 노태우 정권 때 주택 100만 호 공급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삽질 경제 계획을 들고 나왔었죠. 그래서 그때의 수도권에 5개의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이랬습니다. 근데 전부 화랑으로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5개 신도시를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재정 투자를 하고 막 돈을 퍼부어넣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흘러다닌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일반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경제적인 급격한 변화가 하나 생겼던 것이 있죠. 바로 인플레이션의 만연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미장공, 서투른 미장공입니다. 이거 시멘트 고르게 바르는 미장공, 그것도 숙달되지도 않은 미장공들이 현장에 인건비가 하루에 15만 원을 넘어갔어요, 벼랑간. 그 이전에 10만 원 미만 한참 그런 임금이었는데 15만 원, 20만 원 막 넘으면 나중에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건축 자재 값들이 하늘 높은 줄 몰고 올라갔죠. 모래가 모자라서 한강 모래 이거 모자라서 모래를 구하기가 참 난리 법석이었고 철강제가 모자라고 막 이랬었습니다. 엄청난 인플레이션이었죠. 그때 한번 올라간 물가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고물가 수준을 유지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렇게 세계적으로 물가 수준이 높은 나라가 아니었죠. 여기다가 외환 자유화, 경기가 활성화됐다라는 데에서 착각을 한 정권이 외환 자유화를 무분별하게 밀어붙이고 현금 수요 사정이 좀 좋아진 재벌들이 앞다투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달러를 해외로 뽑아내고 거기에 해외 법인 설립하기 경쟁에 돌입을 하고 은행들조차 앞뒤 가리지 않고 외화 꼬을 수 있으면 마구 꼬아서 은행이 계속 기업에다가 막 풀었고 기업들은 그때 일어난 인플레이션 차익을 따먹기 위해서 부동산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했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이게 결국은 이제 한국의 IMF라고 하는 비극적 사태를 만드는 원인이 됐다. 일반적인 이러한 시각에 큰 오류는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IMF를 극복한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터무니없는 일들을 했죠. 외국 자본들이 우리의 망해버린 경제를 먹으러 들어오는 거를 무한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서울에서 정상 가격 그 이전에 100억에 팔리던 빌딩이 외국 자본에게 10억대에 팔려나가는 이런 사건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외국 자본들이 그런 식으로 투기 자본이 마구 들어왔고 증권시장을 개방을 했고 그 당시에 우리의 주요 기업 포스코, 한전, 심지어는 풍농종묘까지 모두 다 외국 자본에 팔아넘겼습니다. 각 은행들 지금 현재 우리 기업들이 은행을 포함해서 외국 자본의 비율들이 그렇게 높아지게 된 이유가 그때 있었던 거죠. 그때 달러가 들어오면서 또 한 번 이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시중에 돈이 풀리니까 엄청난 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김대중 정부는 더구나 전 국민 카드를 갖게 했고 시중에서 길바닥에다가 카드 접수 창구 만들어 놓고 아무나 원하면 카드를 막 발부를 해줬죠. 국민들은 전부
빚더미에 앉게 된 거죠. 그때부터. 가계부채의 문제가 무한정으로 통제 없이 확대됐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고임금에 완전히 익숙해졌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공공근로라는 명분을 붙여서 동사무소에 앉혀놓고 하루 종일 손질이나 하면 하루에 5만 원씩 공공근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마어마한 가계부채를 짐지는 경제, 부채에 모든 국민이 익숙해지는 경제가 됐고 그때부터 뭐가 생겼나요? 재테크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돈은 근로를 해서 버는 게 아니라 돈의 확대되는 인플레이션 효과를 따먹는 머리를 써라. 그렇게 돈 버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기는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은 자본주의와는 상관없는 투기성 자본주의, 천민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에 뿌리를 내리고 고착화했습니다. 젊은이들은 근로의식을 배우기도 전에 어떻게 하면 투기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게 투기라는 거 의식도 못하면서 주식시장 거치고 부동산 가지고 장난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내가 남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는지 이걸 자랑하게 되죠.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이 들어오면서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전국토의 개발 계획을 터뜨렸고 그때 나간 토지 보상금이 당시의 추정 금액으로만 8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계속적으로 고치기 힘든 내부 질환을 앓게 되었고 지금까지 앓고 있는 거죠. 무슨 내부 질환이냐? 국민들이 노동의 가치를 사랑할 줄 모르게 되고 국민들이 오로지 화폐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되고 내 주거 수단까지 모두가 투기의 소재가 되는 소위 재테크라고 하는 고질적 질병에 걸리게 되고 인플레이션의 효과를 통해서 말기적 효과를 통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날이 갈수록 확대됐죠. 좌파를 지향한다는 정권들이 들어앉으면서도 포퓰리즘 정책에 의해서 이와 같은 행태는 계속됐습니다. 사실상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확대한 것은 좌파 정부에서 더 심각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그건 통계가 여러 경로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와서 뭐 자기들이 잘못하는 거 다 앞에 박근혜, 이명박이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러고 얘기합디다마는 그러면 안 되죠. 물론 박근혜, 이명박 그때도 저는 냉정하게 그 정부들 무지하게 많이 비판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그거 남 탓 자꾸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또다시 이 나라의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그 이전보다 더 큰 크기로 진행되고 있고 그 현상이 이미 우리 앞에 목전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걸 감지하게 되는 이 마음이 참 대단히 불안합니다. 시중에 끝도 없이 뿌려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앞다퉈서 뿌린 재정지출, 그걸 아주 자랑 삼아 무슨 나라 위에 큰일하고 국민 위해서 큰일하는 것처럼 자기 돈 주머니 돈 털어서 하는 것처럼 생색내는 이 정치인들이 지금도 활개를 치고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만 그 재정지출의 결과가 이미 여러분들 앞에 도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현상으로요? 지지난주쯤 됐겠네요. 제가 이제 강화를 좀 다녀오다가 몇 사람들에게 선물을 좀 하려고 순무김치를 몇 통을 샀습니다. 바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 통에 2만 원이었는데 2만 3천 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3천 원? 그거 3천 원, 한 통에 좀 3천 원 더 올랐다고. 뭐 그렇게 심각하게 그러냐. 그냥 주고 사왔으면 되지. 꼴에 제가 또 경제학자랍시고 한 달 사이에 이것이 10% 이상 올라다. 15% 오른 거죠. 이 사실이 그냥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이미 시중에서 이번 추석 지나면서
태풍이 왔기 때문이라는 핑계로 과일값, 채소값이 얼마나 급등했는지, 지금 시중의 식당들이 중국 김치 아니면 김치를 공급하기가 어렵다는 사실 이미 아시고 계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구입하시고 계신 여러 가지 그 이전의 생필품들, 저는 뭐 정부에서 내놓는 소비자 물가 통계, 도매 물가 통계 이런 거 잘 믿지 않습니다만, 직접 가서 시장에서나 마트에서 경험해 보시면 가격이 같으면 분명히 품질이나 수량이 줄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슬그머니 가격이 올랐죠. 대한민국의 승용차가 이제 독일의 승용차하고 가격이 같은 승용차들이 나옵니다. 폭스바겐에서 나오는 어떤 차종은 국내에서 팔고 있는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차종 가격하고 같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급등하고 있다, 이런 보도는 수없이 지금 나오고 있죠. 실제로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현상, 이것을 우리는 여러 군데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출한, 중소상공인에게 지출한 무슨 보상이라든지 또는 무슨 특별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그 당사자들은 이미 다 어디로 증발돼버리고 손에 없습니다. 그 뿌린 돈들은 지금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의, 채널 24K에서 했던 강의를 다시 돌려보시면 그때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과정을 거치면 시중에 뿌려진 물가 상승 요인을 만들어내는 화폐량의 증가는 결국은 상부 소득층, 이들의 손으로 부동산이나 투기 과정을 거쳐서 옮겨가게 돼 있다는 것.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게 돼 있다는 것. 이건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경제학에서 일반화하기 쉬운 그런 테마들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인플레이션의 효과는 이미 일반화된 논리입니다. 동학개미 어쩌고 주식시장이 활성화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은 무슨 생각해야 되나요? 아, 정부가 뿌려놓은 재정지출이 주식시장을 거쳐서 특정한 인간들의 부의 증가, 소득의 증가로 옮겨가겠구나. 동학개미들이 거기서 실제로 그래서 재미 본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재미 본 사람이 많겠습니까? 거기서 또 쪽박찬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현장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속에서도 지금 이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를 멈출 기색이 전혀 없죠. 오히려 글쎄 이런 기준을 뭐하러 세운 건지 알 수 없는 기준. 이건 기준도 아닌 기준이죠. 국민 총생산의 60%까지는 빚을 져도 된다, 정부가. 아예 빚 주는 한도를 그렇게 정해놓고 지면은 그러면 그 빚진 게 빚이 아닌 게 됩니까? 더구나 그런 재정지출 계획 속에는 제한을 둔답시고 하는 의식 속에는 아예 우리 가계가 지고 있는 부채 같은 것에 대한 계산은 들어있지도 않죠. 우리 대한민국 가계가 전체적으로 지고 있는 부채는 이미 우리가 1년 동안 생산해내는 총생산액 총계를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결국 이런 현상들이 가져올 미래, 그건 뭘까요? 아르헨티나나 또는 베네수엘라나 무슨 그리스나 필리핀 어느 나라라도 좋습니다. 그런 포퓰리즘을 통해서 망해버린 경제들 그 사례 속에도 떼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은 존재한다. 그 속에도 승자는 있고 패자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승자이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살지요? 그것은 극소수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다 도달할 수 있는 위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도 아닐 뿐더러 그들은 자기들 나라 화폐를 쓰지 않습니다. 저희들끼리는 안전하게 달러를 쓰죠. 달러로 거래하고. 가진 자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지금 있나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하층민의 부는 위로다 인플레이션 효과를 통해서 점점 더 증발해 버릴 것이고, 그러면 하층 소득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적으로 정부에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거기다 던져주는
꿀 몇 방울 이거에 감지덕지하고 그들에게 표를 팔아야죠. 아마도 정치를 하는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바라는 한 나라의 모습은 그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같이 나가는 이 경제에서 코비드-19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신냉전 시대가 도래한다면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세계 수출 시장은 위축될 것이고, 이 속에서 만일 도저히 대한민국에서의 기업 활동을 유지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한 기업들이 해외 유출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해외 도피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그걸 견뎌낼 힘을 가지고 있나요? 중국에 가서 우리 도와달라고 그러면 될까요? 지금 일부 신문에서 중국을 긍정적으로 쓰고 싶어 하는 몸살이 나는 그런 언론들이 있죠. 이제 중국이 그래도 5% 성장을 뭐 어쩌고. 중국의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는 이제 세계적인 학자들도 이제 없습니다. 중국 얘기 가급적 이제 잘 하지 않죠. 불확정하니까.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글쎄요, 중국이 실제로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대신 우리는 잃어버려야 되는 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만일 이래서 국제적인 수출 시장을 잃어버리고 내수 시장을 창출할 방법도 없으며 소득은 불균형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된다면 그 다음에 일어날 경제적 현상은 뭘까요? 1차적으로 한국에서의 불안을 느끼는 돈들이 한국에서부터 달아나겠죠. 한국의 주식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외국 자본 거의 40%에 달하는 이 외국의 지배력, 이 투자 자본 또는 투기 자본, 이것들이 한국에 그냥 붙어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만일 유출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대신 채워 넣을 어떤 여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빈곤을 감수하고 다시 밑에서부터 생산을 시작하고 절약을 하고 우리의 국제적인 생산 경쟁력을 회복하고 이렇게 돌아가게 될까요? 지금같이 강대화해 있는 조직화된 노동조합은 결코 그런 현실을 그냥 자기들의 희생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자본은 자본대로 튀어나갈 것이고 노동은 노동대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지요.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는 경제학적인 한 관찰이 그대로 유효하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수라장이 되겠죠. 아무것도 얻는 것도 없고 만들어내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양보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힘을 합치는 건 더구나 없고,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의 이 심중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 그 통렬한 아픔 때문에 이렇게 극한적 상황까지를 가정해 보는 거죠. 그렇게나 말을 해야 좀 이야기가 들리고 누구들인가 가슴을 뚫고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민주당에서 나오는 경제정책이야 이미 미천 다 나온 거니까 그렇고, 그 대안세력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원에서 나오는 잠꼬대, 그 속에 이런 인식이 들어있지 않은 것 같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가서야 되겠습니까? 경제적인 아노미 상태가 만일 우리에게 도달하게 된다면 우리는 한번 거기 빠지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연이어서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건강하게 버텨보려고 하던 외국 자본들까지 전부 달아나 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정부에 대항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이러한 현실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지, 무슨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자고 그러고 그냥 어느 지역은 좋고 어느 지역은 나쁘고 그쪽에서 지지하면 좋고 아니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인류가 역사를 시작한 이래 정치의 안정이 없는 경제의 번영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례가 기억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공부 좀 하겠습니다. 정치가 불안정했던 어떤 집단, 어떤 세력도 경제적 번영을 누렸던 적은 없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정치적 안정이라고 하는 굳건한 뿌리를 가졌을 때 크고 우람하게 자라나는 나무줄기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안타깝게 이 나라 정치를 평론하고 비판하고 똑바로 정신 좀 차리라고 간절하게 외쳐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그 나라 국민들의 의식이고 그 국민들의 수준이라는 것. 우리가 우리를 성찰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위해 대신 성찰해 주지 않습니다.